자,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무엇인지 들여다볼까요? 김정은. 네, 중국의 특별 열차 타고 간 사람 김여정이냐 김정은이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오늘 아침에서야 공식 확인됐습니다. 바로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이었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이 성사된 거네요. 집권 이후 중국 방문은 최초라고 합니다. 다음, 김포 구제역 발생. 김포 돼지 농가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했는데요. 농가 비상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강원 고성 산불 강풍 타고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인근 주민들 대피령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거의 20년 전에 강원도 속초에서 직장 생활할 때 고성 산불을 목격했는데요.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산에서 산으로 불길이 옮겨 붙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확산되는 일을 막아야 할 텐데 말이죠. 정말 걱정됩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1부 함께하겠습니다. 돈돈 브리핑 정상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결국 중국 방문한 사람으로 드러났군요. 확인이 됐습니다. 예. 어제 브리핑 들어보니까 설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갔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괴로워요. 아픈 데를 찌르지 마세요. 네. 진실은 참 불편합니다. 보란 듯이 오늘 사진이 이렇게 시진핑 주석하고 네, 김정은 위원장하고 찍은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예. 이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조선중앙통신은 그 28일 이 김정은 동지께서 이 스금평, 그러니까 시진핑을 이렇게 부르나 봐요. 거기는 이제 한자어로 보면은 시간이라 습 아니겠습니까? 습 학습할 때 습. 습시예요, 한자 습시. 그대로 그냥 읽는 저희 우리나라가 읽듯이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 스금평 동지의 초청으로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 방문하시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 씨가 동행을 했고요. 이 최룡해, 박광호, 리수용,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조용원, 김성남, 김병호 당 부부장. 그러니까 뭐 노동당과 이런 군의 핵심들이 이제 같이 갔다라는 얘기죠. 같이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MBC 보도에 따르면 그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3시간 가량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했고요. 어제 오전에는 이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중간촌이라는 곳에서 목격이 됐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북한의 발표 이후에 이 중국에서도 이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있는 사진과 영상이 계속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도에 따르면 이제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나 이게 이제 관심사일 텐데 이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이 비핵화는 선대의 유운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조중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의 친선 관계를 발전시킨다. 사이가 좀 안 좋았었잖아요. 그동안. 뭐 굉장히 그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쏘건 뭐 핵실험을 하건 항상 중국이 쉴드를 쳐준 것 같아서 두둔해 준 것 같아서 북중 사이가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사이였어요. 네, 그렇죠. 어느 정도 뭐 국제 제재에 따라서 이제 중국도 같이 동참한 부분도 있고 중국의 이런 지원이 끊기니까 북한이 좀 어려워졌다. 뭐 이런 보도도 있는데 반면에 뭐 북한 내부가 좋아졌다는 보도도 있고요. 그렇죠. 평소 안 친한 사람하고 거리가 먼 거는 문제가 없는데 친한 사람이었는데 이 마음이 상해서 틀어지면은 더 미워요. 네, 그렇죠. 우리 서로 미워하지 맙시다. 조만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어쨌건 이런 이제 조중 관계를 친선 관계를 발전시킨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이 두 번째는 이 조선반도 정세 관리 문제를 논의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중요한 사안들을 깊이 의견을 교환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이 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후견 세력이 되어주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고요. 게다가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답방 초청을 받아들였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관계가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얘기인 거죠. 근데 정말 깜짝 놀랄 방문과 결과인데 이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가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지금 북한이 주변
국가들과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그러나 주변 국가들의 전제가 있습니다. 비핵화. 네. 비핵화라는 큰 선물을 내놓을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정봉주 전 의원 소식 전해달라는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 다음 네. 소식이죠? 네, 정봉주 전 의원 소식인데요. 이 성추행 진실 공방을 벌여온 정봉주 전 의원이 이 가해 날짜로 지목된 당일 이 피해자의 주장대로 호텔 커피숍에 갔다는 걸 증명할 카드 내역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 정봉주 전 의원은 피해자 A 씨의 주장을 반박을 하면서 렉싱턴 호텔에 가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이어왔는데요. 이 피해 날짜로 지목된 2011년 12월 23일 네. 그 렉싱턴 호텔에서 그 정봉주 전 의원이 이 카드를 결제한 내용을 스스로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에 정봉주 전 의원 측은 뭐 자신의 그 주장이 탄핵이 된 셈이니까요. 이 프레시안 등 관련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예.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 A 씨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피해 당일 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그 포스퀘어를 통해서 이 자신이 렉싱턴 호텔에 있었음을 기록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공개를 한 바가 있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오후 1시에서 뭐 3시 사이일 것이다 뭐 이런 공방이 오고 가다가 예. 그때 이제 피해자가 하신 얘기는 이 피해 시간이 오후 5시 반을 넘어선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정봉주 전 의원 측은 이 5시까지 충분히 기록된 이 사진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이 시간이 오후 5시 이후로 특정이 되자 이 관련의 자료를 모으던 중에 이 카드 사용 내역을 발견했다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 고소는 취하가 돼도 취소가 돼도 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네. 이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 프레시안에 대해서 말입니까? 네, 예. 프레시안이 정봉주 전 의원을 상대로 건 고소도 있고, 예. 정봉주 의원이 건 고소도 있는데, 예. 뭐 이거는 뭐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요. 그래서 예. 수사는 계속된다고 하는데, 정봉주 전 의원 측은 뭐 오늘 중으로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가 예. 다시 지금 또 안 낸다는 얘기도 있고요. 본인의 입장과 거취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직접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보도 자료를 또 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후에 어떤 입장이 나올지 함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최순실 회고록. 네. 최순실 씨가 회고록을 냈습니까? 내려고 준비 중입니다.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네. 나는 누구인가. 모두가 궁금해하는 네. 그 제목이긴 하죠. 네, 예. 이 최순실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에 따르면 이 최순실 씨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과 이 재판 과정을 담담하게 기록하자는 취지로 이처럼 회고록 제목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예. 아울러 다음 달 4일 시작되는 그 2심 재판에서도 이 회고록 내용을 일부 반영한 변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 최순실 씨는 구치소에서 구입한 공책에 이 회고록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재판에 출석하는 날을 제외하면 매일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이미 3개월여간 쓴 회고록 분량이 이 공책 300여 쪽에 이른다라고도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인연 그리고 독일 생활, 뭐 특검 조사 때 겪었던 상황 등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경재 변호사가 뭐 예전에 이제 최순실 씨에게 뭐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회고록을 써봐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해요. 예. 근데 제안을 하면서 그 예로 든 것이 그 이순신 장군의 그 난중일기, 네 그거를 이제 예로 들어서 회고록을 써보라고 했답니다. 예. 그래요. 나는 누구인가. 네. 최순실이 아니다. 최서원이다. 네. 예. 그 이전에 또 그것도 개명을 했던 거 아닙니까? 최순실 씨도 아닌가요? 그냥 계속. 그 전에도. 그 전에는 아니군요. 그냥 본명이 최순실이었다가 최서원으로 개명을 한 걸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예. 회고록이 나온다. 구매를 많이 할까요, 사람들이? 글쎄요. 뭐 궁금해하실 거는 같긴 한데. 예. 네. 언론사 기자들은 한번 그 과거사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는데 여하간 회고록이 어느 출판사하고 할 건지 계약이 된 겁니까? 일단 써보라고 해서 지금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써보라고 해서. 그게 이제 실제로 책으로 나올지는 아직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 장자연 씨 관련해서 검찰이 재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네, 그 고 장자연 씨는 꽃보다 남자라는 유명 드라마로 막 이름을 알렸는데, 그렇죠. 이제 꽃길만 걸으면 될 것 같았는데, 드라마가 끝나기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처리가 되려다가 그 직전에
네, 장자연 씨가 남긴 메모가 발견이 됐었어요. 예. 이 메모의 내용이 정말 처참했었는데요. 이 고인이 2009년 남기신 메모의 한 대목만 읽어보겠습니다. 모 감독이 골프를 치는데 예. 술 및 골프 접대 요구를 했다.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했다. 이 접대할 상대에게서 잠자리를 강요받았고 계속 찾아서 울었다. 방에 가둬놓고 손과 페트병으로 머리를 수없이 때렸다. 예. 협박 문자, 욕설을 들으면서 맞았다.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 메모에는 총 17명의 명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룸사롱에서 술 접대 그리고 심지어 성접대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검찰은 수사 결과 이들 중 아무도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원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명단에 조선일보 방사장이란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 그때 조선일보와 경찰은 이 조선일보 방사장을 조선일보와 관계된 이 방씨 일가가 아니라 이 계열사인 스포츠조선의 모 사장으로 몰았는데 예. 이 모 사장은 방씨가 아니고요. 예.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이 장자연 씨와 만났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 스포츠조선 전 사장을 네. 정상근 기자가 취재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예전에 한번 만나 뵌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도 억울함을 계속 토로를 하시면서 그럼 본인은 장자연 씨를 만난 일이 없었는데 네. 뭐 덮어씌웠다. 아니요. 장자연 씨를 만난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만났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 자리가 예. 뭐 따로 이제 뭐 술 접대 그런 자리가 아니었고 식사 자리였고 뭐 여러 명이 같이 있는 자리였으며 예. 그때 계산을 했던 사람이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이었다라고 예.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뭐 이 김종승 씨, 그 장자연 씨의 아마 뭐 소속사 대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 사람이 뭐 방용훈 사장과 알고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에 조선일보 방 사장과 본인을 헷갈렸을 리가 없다라는 게 당시 그분의 이제 주장이셨어요. 결국 이제 뭐 조선일보에서 해명하기로는 네. 그 스포츠조선 전 사장 방씨 아닌 스포츠조선 전 사장이 네. 말하자면은 뭐 책임이 있는 것이냐 그렇게 몰아갔던 그런 보도는 그렇습니다. 잘못됐다. 네,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억울하다. 건데. 네. 예. 그때 이제 뭐 그렇게 전 스포츠조선 사장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뭐 그 자리에는 조선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코리아나 호텔 그 측면을 보면은 조선일보 관련된 그 전광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 건물이 이제 조선일보 건물로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조선일보 사옥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제 코리아나 호텔이고요. 그 뒤편에 보면은 조선일보 사옥이 따로 있습니다. 뒤편에.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요거 관련해서 지금 조사 과정에서 이런 증언이 나왔는데도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네. 예. 그래서 아니 대체 왜 그 수사 과정에서 조선일보 방사장이란 메모가 있고 이 방씨 일가의 이름이 나왔는데 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인가 이런 의아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뭐 이것이 이제 부실 수사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재조사 사건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세금을 내고도 배임으로 몰려서 이게 결국 이제 해임됐던 정현주 전 KBS 사장 그리고 뭐 용산 참사 이런 사건들도 같이 있는데 그런데 일단 이 장자연 씨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서요.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도 처벌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하지만 이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은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 사건의 실체가 밝혀져서 이 고인의 억울함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정민님, 장자연 사건 정말 잘 수사합시다. 힘없는 여성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예, 8081번 쓰시는 분, 저는 정상근 기자님 웃음소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오늘도 미세먼지가 많은데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 백경전님께서 그 김윤 그 진행자님의 이 물병 클래스가 다르다고. 그렇습니까? 예, 제 배기량이 다른데요. 인식을 못 하고 있었어요. 예, 제가. 그렇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한 40톤 덤프 트럭으로 제 인생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만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 500ml인 줄 알았더니 이게 한 1리터 정도 돼 보이네요. 그래요. 네. 자, 산불 소식도 하나 전해주시죠. 네,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나서 주민 445명이 대피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14분께 이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의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주변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이 탑동리에서 뭐 가진리, 이 공연진리 이런 바닷가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이에 오전 7시 54분경 240가구 445명의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고요. 예. 주민들은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했다고 합니다. 이 산림당국은 헬기 4대, 이 진화차 36대, 그리고 산불 진화대, 공무원, 소방 그리고 경찰 이렇게 630여 명을 투입해서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고 헬기 26대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오전 7시를 기점으로 지금 고성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라고 해요. 세상에 게다가 이 초속 10m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미 좀 전부터 이 건조 경보가 내려진 상태여가지고 이게 불길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빨리 산불이 좀 잡혀서요. 큰 피해가 좀 없었으면 합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바람이 세요. 바다를 끼고 산을 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참 진화 작업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에서 3변 시대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거죠? 수요일 3변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앞서서 방송 진행하시는 이수경 씨가 3변 시대 너무 재밌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치쇼가 재밌죠? 예? 저기 앞 프로그램. 이수경의 러브 FM. 정치쇼 자체가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장기 집권 하시겠어요? 장기 집권 해야죠. 진행자가 워낙 훌륭하시기 때문에. 종신 MC로 앞으로 장기 집권 하시겠어요? 이게 저기 우리는 묻어가야죠. 어투가 저 평생 이거 해 먹어라 이런 분위기시죠. 원래 김태현 변호사 말투가 우리 이거 들어가기 전에 야구 얘기할 때 보셔서 아시죠? 좋지 않아요. 칭찬이에요. 진짜 장기 집권 하시라는데 좋지 않아요. 그 SBS가 사실 그 사명이 옛날에는 서울 방송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인지 우리 세 분의 변호사님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다 서울연구팀을 좋아하네요. 야구. 자,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 어느 팀 좋아하십니까? 제가 며칠 동안 지금 혈압이 올라가지고 잠이 잘 안 옵니다. 저는 LG2S 골수 팬이에요. 그러시구나. 고혈압약 사드릴까요? 좀 조용히 해주실래요? 저는 두산 베어스죠. 아이고 김태현 변호사님. 마이크 때문에 지금 뭐가 자꾸 나오려 그래요. 저는 LG 트윈스, MBC 청룡 원년 팬이었습니다. 이정열 판사님은? 오비베어스. 연식은 드러내야죠. 그래요. LG 둘, 두산 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에 밀착된 서울에 적응이 된 우리 3변과 함께 오늘 또 3변 시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지난 주간에 이런 거 좀 읽어주시면 안 돼요? 4295번 쓰시는 분. 간당간당 도착하셔도 김태현 변호사님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일찍 좀 와요. 좀 일찍 좀. 자, 홍승희님, 이정열 전 판사님 MC 맡으시더니 미모가 빛나네요. 감사합니다. 어디 MC 맡으셨어요? 교통방송에 저 TBS 교통방송에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TV로 나가는데요. 예전에 정봉주 전 의원께서 하시던 품격시대 시즌 2로 첫 방송이 엊그제 나갔습니다. 그분이 참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참. 수임번호 716번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다시 옥중 조사를 재시도한다고 하는데 검찰이 말이죠. 어떻게 될까요? 그 예상대로 그냥 또 오늘도 거부할 가능성이 많죠. 일단 월요일 날 한번 갔었죠. 월요일 날 갔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서면으로 조사 응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검찰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이거는 정치 보복, 무리한 수사, 챙피 주기. 그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 수사에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처음에 구속영장 청구할 때부터 비서실 이름으로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수순은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근데 불출석만 하려고 보니까 검찰이 뭘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 그래서 변호인 나가겠다고 했다가 그것도 안 됐죠. 그리고 지금도 좀 스탠스는 묘해요. 지금 계속 거부는 할 텐데 새로운 혐의 관련이면은 얘기할 수 있어라는 얘기가 좀 이렇게 나오죠. 그건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패를 얼마나 갖고 있는가 이거 궁금하다는 그리고 거죠. 그래서 지금 괜히 섣불리 예를 들어서 조사에 응했다가 오히려 더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그냥 프레임을 정치 보복으로 만들고 이게 만약에 새로운 게 없으면
쭉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기소가 딱 되는 순간 수사기록 다 열람 등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정말 검찰이 뭘 들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MB 측에서 나오는 얘기가 재판엔 성실하게 응하겠다. 그거는 결국 지금 측근들이 한번 가면 이제 전화 통화가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깜깜이 상황이라 좀 부득이하게 이런 전략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못 보죠. 그 나중에 그렇죠. 기소 단계에서. 그러면은 검찰이 그 모든 패를 다 사건 기록에 넣을까요? 아니 그 기록에 일단은 조사했던 내용들이나 진술 조서 같은 건 전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전화 통화 안 되는 측근들이 도대체 뭐라 그랬나 이거는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기 전에 섣불리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다 부인하고 나중에 그걸 보고 대응 전략을 짜자 이렇게 아마 방침을 정한 것 같아요. 일반적인 피의자가 검찰 수사는 나에 대한 보복이기 때문에 나 응할 수 없다 이래도 됩니까? 그 자기 마음이죠. 뭐.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말투가.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원래는 그런 불리하게 적용이 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에 그래도 본인의 입장이 좀 담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그게 안 담아 그러니까 자백하는 사건이면 상관이 없는데 부인하는 사건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검찰이 야 너 왼쪽으로 갔지 그랬을 때 아닌데요? 나 이러이러해서 나 오른쪽으로 갔는데요? 라고 이제 본인의 입장이 담겨 있어야 이제 법원에 갔을 때 재판사가 좀 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법정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싶어하는 게 모든 피의자들인 거죠. 근데 뭐 거부를 했다. 뭐 거부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 왜 묵비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헌법에 묵비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실제로 뭐 거부한다 해서 그걸 뭐 무슨 뭐 잘못했다 잘했다 말할 수 있지만 그게 뭐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뭐 거부를 하는 겁니다. 본인의 그런 계산이 딸려 있을 거예요.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잘하는 건 아니죠. 사실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현실의 문제로 넘어왔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 이런 선택할 것 같아요.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이명박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죄를 받는 게 중요하고 유죄가 다르더라도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끝까지 본인이 좀 버티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전략을 쓰는 걸 거예요. 그나저나 지난주 저희가 영장이 언제 발부되느냐 또는 영장이 언제 기각되느냐 이거 갖고 한번 내기를 걸진 않았지만은 한번 예측을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정산해야죠. 밥 사야 되겠네요. 이정렬 정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사기로 했죠. 사정이 좀 다른 게 그 당시에는 어떻든 신문은 열릴 걸 전제로 하고 그렇죠. 변호사는 나온다고 했었으니까. 밥이 중요하죠. 뭐. 아마 밥이 한번 사는가 뭐 어렵겠습니까만. 우리 결과가 중요해요. 그 구속 축하떡도 돌리는 마당인데 밥 한 끼야 뭐. 이정렬 전 판사님이 맞히셨어요.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긴 했죠. 그래요. 제대로 절차가 밟아졌으면 아마 언제나 이 항상 맞추시고 예지력이 풍부하신 김태현 변호사님만 맞추셨을 것 같아요. 오늘 왜 이런 자주 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두산. 근데 그 떡은 맛있긴 하더라고요. 떡 자체가. 호박떡. 자 그렇다면은 이정렬 전 판사님 앞으로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자필 서면을 제출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검찰이 안 가도 되는 겁니까? 조사 안 해도 됩니까? 뭐 사실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하기는 힘든 게요. 그러니까 어디가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은 구속이라는 게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가 된 사건은 어느 정도 꽤 수사가 돼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검찰에서 이건 직접 한 거기 때문에 수사가 거의 완성된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특활비 관련은 아직 수사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조사를 시도를 해야 되고 또 뭐냐면은 1차 구속 기한이 열흘인데 그 안에 이제 기소를 못 하게 되면은 구속 기간 연장 갱신 결정 연장 신청을 이제 법원에 하거든요. 최대 10일 더. 또 10일 더. 근데 그 경우에 안 가고 있다가 조사 안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안 갔어요 하고 연장 신청하면 법원은 당연히 안 받아주죠. 그동안 검찰은 뭐 했냐가 되니까 계속 시도는 할 겁니다. 계속 시도를. 저번에 기억해 보시면 작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할 때도
결국 5번 갔어요. 예. 결국 뜻은 이루지 못했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시도는 해야 일단 구속기간도 연장이 될 수 있고요. 10일이. 예. 예. 그리고 검찰이 아예 안 가는 모양새를 보이면 아니 그냥 검찰이 별로 수사 의지가 없는데? 라는 또 그런 오해를 심어줄 수 있어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일단 검찰에서는 그냥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설득해 보겠다. 아 이게 이 풍경을 잘 몰라서 그런데 감옥에 안 갔다 온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거의 대부분 안 갔다 오셨죠. 예, 그렇죠. 검사가 이제 간단 말이에요. 서울 동부구치소로. MB는 이제 안에 있고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님 조사를 받으시죠. 밖에서 이렇게 검사가 얘기하고 안에서 못 봤습니다. 이렇게 대치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제 저도 사실 이 방문조사 케이스를 저는 다뤄본 적이 없어서 대부분 검찰로 출정하지 누가 방문조사하는 사람은 전직 대통령 말고 재벌회장들도 그냥 다 검찰 가요. 전직 대통령 2사람만 이제 방문조사를 일종 예우 차원에서 예우와 경호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죠. 예. 근데 갔을 때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한테도 통보를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통해서도 동부구치소 통해서 얘기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 나 싫은데라고 하면 그걸 진짜 뭐 잡아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 감옥 앞에까지 가가지고 구치소에 가서 똑똑똑 이게 아니까 그 방, 그러니까 716번이 있는 그 방에 가서 똑똑똑 열고 나오세요 이게 아니고 구치소에 가죠. 조사실에 검사랑 가 있고 그럼 이제 교도관들이 가서 얘기하는 건데 저 피의자 이명박 전 대통령 안 하겠답니다라고 하면 그거 가서 방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말해보시오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검찰 입장에서 보면 백 변호사 아까 얘기 잘 하셨는데 안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수사 안 할 건데 증거인멸 우려가 어디 있다고 왜 구속했어? 그냥 바로 기소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왜냐하면 이 구속기소하는 게 20일 동안 신병을 확보해가지고 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명박 정통도 안 한다라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제가 드린 그런 말씀 이명박 정통하면 그 생각할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자백한들 형이 얼마나 줄까?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다 유죄 인정되면 제가 봤을 때는 20년 넘을 거예요. 한 25년 나올 거거든요. 누구는 45년 얘기하는 분도 있던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전 유기징역일 때 최고형이 45년이죠. 뭐 병합하고 이러면. 근데 거기 만약 25년 가정해요. 거기서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했을 때 25년 나온다 치면 자백한다고 얼마 줄겠어요. 자백한다고 집행유예 이러겠어요. 이 건을. 그러니까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생각하는 게 이게 다 진짜 정치 공작이면 당연히 자백 부인할 것이고 그게 아니고 큰일 났네. 나 다 들켰네. 라고 해도 일관되게 부인 전략, 수사 거부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재판은 거부 안 할 거예요. 혹시 검찰이 완벽하게 입증을 못해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명박 두 개의 방패를 지금 뭘 들고 있는 거냐면 첫째 다스 서류 없잖아. 서류 없잖아 하나. 두 번째 이게 참 희한한 건데 모든 뇌물 사건도요. 정치 뇌물 사건도 결국 정치인한테 돈이 와요. 결국 네가 받았냐 안 받았냐는 거잖아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이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직 돈을 만나서 직접 돈 주지는 않잖아요. 중간 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 다리에서 끊어졌는지 그 다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연결됐는지 문제거든요. 다들 연결됐다고 보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쨌든 준 사람과 자기가 직접 만나서 돈을 받은 게 아니니까 나한테 안 왔는데 중간에서 속된 말로 다 해먹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배달 사고가 났다. 이렇게. 그렇죠. 배달 사고가. 그걸 하는 거죠. 그 두 개 방패를 가지고 법원에서는 다퉈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 나오면 좋고 유죄 나오더라도 결국은 자기가 전직 대통령인데 언젠간 어느 정권인지 풀어주지 않을까? 사면한 이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내가 돈 받았습니다 하는 순간 자기는 모든 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저렇게 이제 부인 전략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생각이 비슷해요. 결국 이거는 뭐 제대로 다퉈봐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내가 다 자백한다고 풀어줄 것 같지도 않고 일단 끝까지 부인하고 나는 억울한 정치 탄압의 희생양으로 끝까지 가서 유죄 판결이 나오고 그리고 저번에 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어느 순간 사면이 되잖아요. 그러면 언젠간 사면이 되겠지. 그리고 나서도 계속 억울하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뭐 그런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지금 뭐 이미 구속돼서 지금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계속 부인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형량에서는 이제 두 분 말씀 하셨고 저는 하나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금 뇌물 같은 경우 이제 공무원 범죄잖아요. 공무원이란 자격이 있어야만 저지를 수 있는 거라서 최고위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 과정에서 금품이 수수가 되면 보통 이제 그 액수를 몰수를 하는데 그 몰수나 추징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뇌물을 받았다 하면 1,000만 원을 이제 저 국가에서 시체말로 땡겨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공무원 몰수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어떤 조항이 있냐면은 뇌물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1,000만 원 뇌물을 받았는데 그걸로 로또를 샀다. 그래서 이게 전부 1등이 당첨돼 버렸다. 그래서 뭐 몇십억 몇백억으로 이제 커질 거 아니에요. 예. 그 종잣돈이 된 게 뇌물이면 그것까지 다. 아 그래요? 무서운 법이 있어서 예. 사실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범죄 혐의를 확정하기 위한 어떤 조사도 필요하지만 도대체 이 뇌물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였는지 이건 사실은 본인 아니면 잘 몰라요. 예. 그 부분을 알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뇌물로 복권을 줬는데 이 복권으로 대박이 났다. 그 대박난 돈까지 다 합해서 뇌물액이 된다. 허허. 뇌물액이 되는 건 아니고 몰수의 대상이 몰수 대상이 된다. 네. 이미 썼으면. 뭐 일단 현재 남아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추징 보전을 하는 거죠. 하기 위해서. 그렇군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은 거의 추징 보전 다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일단 뭐 영장이제 범죄서에 들어간 뇌물 액수만 해도 110억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본인 명의로 갖고 있는 거, 이분은 뭐 지금 대부분 다른 사람 명의로 갖고 계시는 게 많아서 그걸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예. 본인 명의 재산은 일단 다 추징 보전 이제 처분을 해 놓을 거고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몰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온다 뇌물로.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쨌건 특가법 적용되니까 뇌물액의 2배, 5배까지 또 벌금도 내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몰수 추징은 쉽게 말해서 본인 주머니로 들어간 사람 거를 뺏어오는 거고 벌금은 뇌물 인정된 액수의 2배에서 5배까지 무조건 병과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예. 이제 벌금은 이제 근데 안 내면 아시겠지만 그냥 일일 얼마로 환산해서 3년까지 최대로 더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최대한 찾아내는 것도 검찰이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해외에서 워낙 페이퍼 컴퍼니를 많이 만들었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쭉쭉 찾아가는 과정이 아마 상당히 검찰로서도 꼭 해야 되지만 또 쉽지는 않은 작업. 재산 환수팀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만들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취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예. 공교롭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노리고 만들어진 새로 신설된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기가 그래요. 근데 검찰이 그 팀 만들면 잘할 수 있을까요? 아유 뭐 그건 또 확실하게 이제 그쪽의 전문가들이 징수팀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공조를 해야죠. 이제 수사에 가는 과정에서 재산의 흐름을 찾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또 새로 범죄 혐의가 불거져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MB의 금고직이었던 이병모, 이영배, 이 두 사람이 잇따라 법정에 서게 되는데 이분들도 사실 입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서 MB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재판 본인의 재판에서는 별 상관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의 재판은 본인의 이제 횡령 아마 이병무 18억 정도 얘기 나온 것 같던데. 예. 본인의 이제 횡령 일종의 본인의 이제 개인 비리 형태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본인의 재판에서는 본인이 재판하는 거지 거기다가 이제 뭐 다스는 누구 겁니까를 판사가 묻지는 않을 거고 결국 이제 이병모 이영배 씨는 본인의 재판보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 이제 많은 진술을 했을 거기 때문에 증인 신문을 할 거거든요. 그때 중요하죠. 그때 이제 뭐라고 입을 여는지. 다스는 이명박 정도 맞다. 나는 시킨 대로 다스는 내가 다 관리했다. 라는 것들.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돈의 흐름들 얘기할 때 결국 마지막에 이명보 씨가 이제 뭐 마지막 역할을 했다는 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병보 씨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드디스크에서 나왔던 그 메모들 거기에 이제 김소남 전 의원부터 이팔성 전 회장 그다음에 뭐 대보그룹 또 누구죠? 저 ABC 상사 이게 능인소남 거기다 이제 이병무가 관리하던 그 하드디스크 나온 문건에 이제 적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증인 과정에서 중요한 거지 자기 재판은 사실 큰 중요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횡령한 게 이제 본인의 주머니로 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그러면 이제 또 법정에서 얘기가 조금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태어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재산 관리인들 아닙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했는지는 이제 나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안에 기소가 되겠죠. 그럼 재판이 열리면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나와야 될 거예요. 지금 뭐 전부 부인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똑같아요. 어차피 이 사람들 진술 다 부인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증인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중에 제일 핵심이 이병모, 이영배 그리고 김백준 총무기획관 이 세 명이 법정에서 하는 증언들이 아마 그때 이제 제 예상으로는 엄청나게 충격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병모, 이영배 또 김백준 이분들은 MB가 시켰어요라고 할 때 아무래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래서 그렇죠. 김백준 총무기획관 같은 경우도 방조범으로 기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백준 총무기획관도 얼마나 많은 얘기를 검찰에 했는지 뭐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검찰이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나중에 유죄 입증에 자신이 있어 하는 것들은 일단 지금 측근들이 전부 다 이제 뭐 물증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진술을 내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재 뭐 정치 보복, 정치 탄압 이러는 게 좀 황당하다는 입장이에요. 이게 개인 비리가 많은데 왜 이걸 자꾸 정치 보복이라 그러나 뭐 그런 상황이죠. 김백준 전 경우는 키맨이죠. 실질적으로 키맨이고 그 이분이 제 죄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 이야기는 남의 죄에 대해서도 아무런 변명, 두둔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나와 붙어 있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아마 검찰 수사에서 모든 것이 잘 밝혀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그날 소환 조사 받는 그날이에요. 그날 이제 공교롭게도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명박 전 대통령 9시 반에 출두할 때 11시에 이제 김백준 기획관 첫 재판이 있었어요. 두 개가 겹친 거죠. 뭐 어쨌든 뭐 그렇게 됐는데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검찰에 모든 걸 다 진술한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 진술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말해봐. 그럼 이것도 있고 이것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검찰이 확보하는 물증들이 많아요. 그 물증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영법 빌딩 지하 2층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법 빌딩 지하 2층에서 나오는 이 문건들을 가지고 김백준 기획관한테 들이대면 김백준 기획관 입장에서는 있는 거를 여기 써 있는 걸 보고 아니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해주는 거죠. 아, 그건 맞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이 김백준 전 기획관이 가장 중요한 현재까지 참고인인 거죠.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아마 본지 재판 올라가면 김백준 기획관이 전부 다 거짓말했다고 하면서 검찰 진술을 전부 다 부인할 거라고요. 그럼 김백준 기획관의 증인 신청 검찰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재판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고. 그 두 분이 그럼 대질됩니까? 뭐 대질이라기보다는 뭐 일종하고 대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피고인석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른쪽에 앉아 있을 때 저쪽 가운데 이제 증인석에 앉아 있을 거고 어쩌면은 김백준 전 기획관의 재판을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하고 병합시킬 수도 있어요. 이 국정원 특활비 4억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범이고 김백준 기획관은 방조범이기 때문에 아마 김백준 기획관 재판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은 기소된다 병합시켜서 아마 진행할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이고 앞으로도 무수한 뉴스가 양산되겠네요. 자 김영민의 정치쇼 2부 여기까지고요. 11시 지나서 3부에서 다시 3변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시죠. 김영민의 정치쇼 3부로 넘어왔습니다. 자 LG 팬을 대표해서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 저 김용민이가 나왔고 또 두산 팬을 대신해서 이정열 전 판사님, 김태현 변호사님 나오셨고 다음 주부터는 넥센 팬도 한분 모셔서 3연고팀 좋네요 이거. 이렇게 한번 좀 야구 얘기도 괜찮아요. 한 주 정도는. 또 곧 이제 개막이 하실 말씀 있으시겠어요? 개막했죠 지금. 개막했습니까? 개막해서 지금 LG가 무려 3연패해서 제가 지금 혈압이 오른다는 얘기를 아까 한 거죠. 다음 주에 제가 고혈압약 가져올게요. 계속 오를 거예요. 이 방송 들으시는 그 정치쇼 애청자분들 중에서 LG 팬이신 분들한테 좀 죄송한 말씀인데 사실 원래 그동안의 역사가 어린이날에 두산과 LG가 항상 붙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LG가 항상 두산보다 위에 있다가 어린이날 패배하고 그 다음부터 다른 얘기하죠. 그런 패턴이었었는데 올해 좀 안타깝네요. 이제 3경기 했어요. 144경기 중에. 알겠습니다. 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 심사가 오늘 열리는데 자 오늘도 역시 한번 우리가 또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세 분의 어떤 그런 실력을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근데 저희가 조사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인정될 만한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그렇긴 하지만 이런 악조건 속에서 예측이 맞았을 때 이건 약간 점쟁이 각인데. 근데 저는 여기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부에서 안희정 지사가 나 영장실질심사 포기하겠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오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래서 기각.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서면 심사로 해서 만약에 기각을 한다. 그러면 좀 굉장히 이상해지는 상황이 되니 이거는 안희정 지사 얘기를 좀 들어봐야 알겠다라는 지금 재판부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게 혐의가 인정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뭐 일단 재판부에서는 이거는 반박할 여지가 좀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기각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은 기각, 김태현 변호사님은 저 기각. 네. 깔끔하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판사가 영장실질심사인데 피의자가 안 나오면 좋잖아요. 그래? 서류 읽어보고 도장 찍으면 되는데. 그런데 굳이 나오라고 했다는 건 물론 성범죄의 특징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뭐 어떤 뇌물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성행위 당시의 상황, 전, 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물증이라는 게 사실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진술밖에 없다고. 그 진술 다 엇갈릴 거고. 그러니까 서류로 보는 것보다는 좀 생생하게 듣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저 안희정 전 지사를 다시 소환을 해서 다시 잡은 건데 어쨌든 이 서류만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서류만 봤을 때 아하 그렇구만 이러면 찍었을 거예요 도장을.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 앞에서 노를 놓고 그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얘기는 지금 판사의 머릿속에 심증에 과연 이게 범죄가 소명이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 그렇다 보면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뭐 구속이 됐다고 해서 유죄고 그렇죠. 구속이 안 됐다고 해서 무죄인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자, 이정열 전 판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을 위해서 저는 발부 쪽으로.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이거 지금 나가고 있는 거냐고. 안 나간다 그래 제가 기각이라 했는데 방송을 위해서는 제가 또 발부로 서야 되죠. 방송용 멘트였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방용 멘트였습니까? 아까는? 비방은 범죄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두 분 이제 해석이 되게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해석이시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판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범죄 혐의가 기록만 가지고 소명이 안 된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자. 그러면 그냥 기억하면 되잖아요. 굳이 다시 구인장을 발부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도 같아요. 근데 모양은 안 좋죠. 그러니까 기각을 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시도를 해보고 나와서 얘기를 들어보고 기각을 하는 게 더 뭐 다른 사건은 피의자 신문 안 하면 거의 다 100% 발부였는데 그거는 신문 안 하고 기각한다는 게 너무 모양이 이상하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지금 겹친 사건이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 MB 지금 이 영장신문 사건이 한번 겹쳤었어요. 그때 안 나가겠다 그랬다가 뭐 이쪽엔 이 소리하고 저쪽엔 저 소리하고 그래가지고 잠시 법원이 혼란에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무기한 연기를 했다가 결국은 신문을 안 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게 법을 보면 법령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검찰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출석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 법원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구인영장을 발부받았던 거를 법원에 반환을 했었어요. 이번도 그랬고. 근데 이게 반환을 할 때 사유가 안 나온다고 해서 반환할 수는 없어요. 원래는. 왜냐하면 이 구인영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안 나오겠다고 해도 강제로 끌고 오라는 영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나가기 싫어요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에서 뭐 법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법원 내부 예규인데 일종의 훈련 같은 건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구인영장이 집행불능 됐을 때 집행이 그러니까 불가능할 때 그러니까 이건 뭐 도망가 버렸다든가 뭐 하여튼 그런 사유로 뭐 행방이 묘연하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영장을 반환할 수 있어요.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든 구인영장이 반환이 됐는데 도망갔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7일짜리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하게 돼 있어요. 지금 법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MB 때 한번 그 홍역을 겪었기 때문에 일단 법대로 하자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구속의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갑자기 막 설득이 되려고 그러네요. 역시 저 부장님이 말씀하시면 변호사들은 들어야지 뭐 답이 있나 뭐. 아니, 저 방송용 멘트도 했잖아요. 그런가요? 자, 또 하나.
어제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님은 기각적으로 이거 어떡하나. 변호사들은 원래 기각을 좋아해요. 방송 꺼졌을 때 저기 등이 꺼졌을 때 했던 말이고 방송에서는 잘 모른다라고 했는데 얘기를 다 해버렸네. 어떻게 이거. 근데 저는 이번 이 사태랑 이 흐름들을 보면서 안희정 전 지사가 보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딱 든다는 거죠. 기각이 되던 발부가 되던 간에 몸을 낮춥니다. 지금 발부가 되든지 간에 어쨌든. 왜냐하면 보세요. 영장실시사를 포기했잖아요. 이걸 뭘 노린 걸까? 안희정 전 물론 결과적으로 내일 오늘 한다고 오늘 2시인가요? 2시, 결국 2시. 하게 됐지만 어쨌든 본인은 포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뭘 노린 걸까? 보세요. 영장실시사를 포기하는 거 딱 2개예요. 자백하거나 자백하는데 모양 빠지게 나가기 싫어. 어차피 자백 나올 거. 또는 부인하는데 정치보복 얘기를 하거나. 이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안희정 전 지사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부인합니다. 아니라고. 그러고 정치보복도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정치보복이에요. 개인적인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변호사들 무슨 얘기하냐. 변호사들 인터뷰한 거 보면 뭐 염치가 없고 국민들께 죄송하고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어차피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으니까 나와도 똑같은 얘기 할 거다. 그러니까 실질적 불이익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만이겠느냐. 안희정 전 지사가 정치적인 노림수는 없었겠느냐. 정화가 정확히 안희정 지사 대화를 해본 건 아니지만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냐. 어떤 노림수입니까? 안희정 전 지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영장이 나온다고 영장 나오는 거 각오하는 거예요. 나오려면 각오하는 거예요. 본인은 무죄임에도 무죄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구속될 걸 각오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입장에서 지금 구속이 된다고 합시다. 저는 국민들께 더 이상 이런 모습 보여주십시오. 제가 영장에서 포기하고 구속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법정 가서 재판에서 무죄 나왔다고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니면 판 한 번에 바꾸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고 이제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억울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무죄가 나왔지만 나는 그 당시에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속지 않은 의미에서 나는 영장에서 포기하고 들어갔다. 그럼 한 번에 판이 바뀌겠죠. 그걸 노리는 거죠. 실제로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머릿수로. 그리고 나서 아마 그렇게 되면 민현주 씨가 나올 겁니다. 부인. 그렇죠. 민주원 씨입니다. 또 틀렸네. 민주원 씨에서 또 틀리셨어요. 민현주는 전 의원이시고. 민주원 씨가 나오고. 저기 그 성함을 쓰시는 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신가요? 아니 민현주 전 의원 제가 좀 알긴 아는데 이렇게 몰아가나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몰아가나요? 어쨌든 민주원 씨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여주라고 하겠죠. 우리 남편 용서해 주세요. 범죄자는 아닙니다. 사생활의 문제입니다. 저랑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정치적인 재기를 노리는 포석을 깔고 내가 이번에는 그냥 구속을 각오한다. 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나. 만약에 기각이 되면. 기각이 되면 베스트인 거죠. 더. 제일 베스트인 거고. 기각이 되면 더 좋죠. 본인 나는 이렇게 구속되려고 했는데 기각이 됐네. 이거 봐. 말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나는 지금 뭐 약간 무죄 아니겠니라는 것들. 그리고 기각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추가 피해자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제2, 제3의 재임비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여기 영장 기각되면 한풀 꺾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라고 발이 묶이죠. 왜냐하면 지금 나온 형태들이 대부분 다 위력을 이용한 거지 일반적인 폭행 협박을 수반한 그런 성범죄는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기각이 되면 안전 지사가 좀 유리해지겠죠. 안희정 지사 추가 피해자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번 영장에 그 추가 피해자에 관한 내용이? 그러니까 일단 두 번째 피해 여성 그분은 이제 실명을 안 밝혔죠. 근데 거기는 뭐 피해 사례가 한 7건 정도 된다고 했고 거기는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했는데 거기 그 범행 사실, 그 지금 검찰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범죄 사실은 이번에 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 안 들어갔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더라고요. 하나는 김지은 씨 것만으로 충분히 영장 나온다. 검찰의 자신감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또 한 측에서는 두 번째 거는 검찰도 좀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 범죄 소명이 안 된다. 오히려 이걸 영장기재 범죄 사실 넣으면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이건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그 수사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추측을 하는 건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있는 쪽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지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치적으로 제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인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일단 뭐 성관계 자체를 bu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벌써 지금 2명까지는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힘든데 그것과 이게 범죄 사실이 되느냐는 좀 별개 문제거든요. 이게 업무상 위력이라는 게 고소 건수, 고소 고발 건수 엄청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기소까지 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재판까지 가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입증도 어려운 거고 예를 들어서 폭행 협박이 수반된 거면은 그거는 그래도 좀 난데 이거는 폭행 협박이 아니라 당사자 그렇게 느꼈다라는 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니까 사실 피해자가. 그래서 이럴 경우에 보통 기소가 돼서 유죄가 나오는 사실 내용들을 보면 너 지금 이거 이렇게 안 하면은 내가 그냥 너 좀 인사권 좀 불이익 줄 수밖에 없어. 아니 뭐 너 좀 다른 데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정도 얘기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아 나는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정도만 가지고 사실 기소가 되거나 또 더 나가서 유죄 판결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도덕적 비난 가능성과 법적 처벌은 조금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게 이제 좀 앞으로 좀 기초가 주목되는 부분인 거죠. 그 백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제 법적인 부분을 그 판례로 제가 하나 보충해 드리자면 이게 76년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인데 거의 리딩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그 남녀 간의 어떤 뭐 성관계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런 범죄는 사실 행위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서 극비리에 진행이 되거나 아니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감행이 되는 게 보통이다. 그러니까 피해자 외에는 사실 물적 증거가 있기도 어렵고 직접적인 목격 증인의 증언을 기대하기도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 이러한 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피해 전말에 대해서 하는 증언을 토대로 하고 그다음에 범행 전후 사정에 관한 재반 증거를 종합해서 경험 법칙에 비춰 보면 아 이 정도면은 범행이 있었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유죄로 인정을 하는데 그럼 언제 아니냐? 이렇게 뭐 성관계를 이르게 된 경위가 두 사람의 관계에서 보면 는 당연하다. 이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던가 연애 관계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필연적이다. 뭐 이런 어떤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면 그때는 무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보려면 피해자의 나이 뭐 그다음에 경력, 직업, 뭐 환경, 연령 그리고 신분 관계 이런 걸 다 따져보라는 거예요. 나이는 무슨 변수가 됩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겁을 먹기가 쉽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겁을 먹거나 지금 이 판례에 나온 사안은 속인 거예요. 속였다고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위계에 의한 거였었는데 근데 나이가 어리게 되면 잘 속을 수도 있고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겁을 빨리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유죄가 인정되기가 더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뭐 그 말하자면 고연령층 그 피해자들은 구제받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라는 거니까 하나의 요소로 보라는 거죠. 그렇군요. 아이고 야 복잡한 그런 문제네요. 이 문제는 쉽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전 판사님은 방송용이긴 하지만은 기각에 무게를 실으셨고 발부로 하셨고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하고 백성문 변호사님은 기각으로 양지열 변호사까지. 원래 이제 저 이병렬 저 부장 판사님의 이제 행동이 어떤 거냐면 이제 월드컵 우승팀 맞출 때 배당률 높은 데다 가는 딱 그런. 나는 방송 이 마이크 꺼졌을 때는 기각이라고 얘기했으나 방송용으로 이제 발부 배당률이 높으니까 그쪽이 지금 배당률보다는 이제 이 방송을 살리자는. 뭐 저 틀려도 상관없지만 방송이 재밌으려면 그래도 뭔가 생각의 기각이라는 건 다 하셨네요. 삼변 시대 코너로 이거를 정착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코너 중에 코너 예언. 그래서 나중에 그 연말에 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죠. 정산. 가장 많이 마친 승률 높은 분에게 뭐 저기 선물이라도 하나. 좋은데요? 재밌겠는데요? 삼변 시대 그 흥행을 위해서. 흥행을 위해서는 좋은데 너무 이게 결과가 뻔한 경기는 사실 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우승하기 너무 당연한데.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자꾸 저렇게 칭찬이 많아지니까 이게 이제 칭찬이라기보다는 이제 거의 다 맞추죠. 약간 불안하죠. 불안한데? 네? 불안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기철님 3변시대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잘해주셔서 너무 고맙네요라고 하셨고요. 이미영님 백 변호사님과 김 변호사님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두 분이 저희 30년 됐어요. 30년. 어떻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고1 때부터 저보고 친구해주면 떡볶이 사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떡볶이 얻어먹고 요거 거짓말이에요. 요거 거짓말인데 맞지 않나요? 예. 그 저기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담배 피우셨습니까? 전 담배 안 펴요. 저는 안 폈고 저는 이제 그 딱 고등학교 졸업하고 졸업하고 네, 졸업하고 이제 합법적으로 네, 처음 폈죠. 역시 법조인답습니다. 저 백 변호사의 흑역사는 제가 다 알고 있죠. 그렇습니까? 제가 입으려면 방송 못합니다. 입만 열면 그냥 바로 간다. 와, 이거 진짜 이렇게 보내려고 그러네. 나중에 백 변호사 큰 인물이 돼서 뭐 인사청문회 같은 데 가도 제가 입을 열면 끝납니다. 증인으로 나오면 바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죠. 빨리 다 알고 있어야 항변을 되니까. 하세요. 아니 뭐 이게 하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제가 씹는 거는 끄떡도 안 합니다. 이제 백 변호사는. 그냥 약간 추임새 못 들기 때문에 이거는 예. 그냥 늘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제가는 친구한테도 제가 야 넌 뭐 어디 해외 나갈 일 있으면 날 불러라. 내가 입만 뻥끗하면 넌 날아가니까. 튕겨가는. 예, 그렇습니다. 훅 날아갑니다. 훅 갑니다, 걔는. 예. 자, 얼마 전에 판결이 나왔죠. 네. 18년 만에 잡힌 진범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이 내용을 좀 우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택시 기사가 칼로 12번 정도 찔린 상태에서 발견이 세상에. 됐었어요. 근데 그 새벽 2시에 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일을 하던 그 당시 16살이었던 최모 씨가 그 현장을 목격을 하고 목격자 진술을 했는데 그 뒤로 3일 후에 별안간 범인으로 바뀝니다. 용의자로. 그리고 그 이후에 자백을 했어요. 자백을 하고 2001년에 1, 2심을 거쳐서 유죄 판결이 나와서 징역 10년이 선고가 됩니다. 1심에서 15년 나왔는데 이제 5년이 깎였죠. 그리고 10년을 다 복역을 하고 나와서 2013년에 재심 청구를 해서 이제 2016년에 이제 무죄가 확정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아까 2000년에 있었고 이 최모 씨가 10년을 이제 복역을 다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2003년에 진범이 나타납니다. 2003년에 진범이 나타나고 다 자백을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본인 친구에게 내가 이 택시기사를 어떻게 죽였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친구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면 이제 진범이 확인됐으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최모 씨가 나오고 이 사람이 기소가 돼서 유죄가 나와야죠. 그렇죠. 근데 그때 덮습니다. 덮어요. 이제 이 수사를 했던 정말 끈질긴 경찰 한 분이 구속영장 신청을 했죠. 이 사람 진범이다. 그리고 자백 다 했고 그때 당시에 관련된 증언을 보면 이 사람이 진범이다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검사가 이건 뭐 지금 진짜 저기 범인은 감옥에 있잖아. 감옥에 있으니까 이거 영장 치면 안 돼. 그리고 영장을 신청을 기각을 해버려요. 허허. 기각을 하니까 지금 진범인 이 김모 씨가 갑자기 진술을 바꿉니다. 그냥 제가 친구랑 했던 얘기고 그거 저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가상으로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심으로 해서 무죄가 딱 나오니까 그때 영장을 어찌 보면 기각했던 검찰이 4일 만에 이제 이 진범을 다시 잡아서 구속 기소를 했고요. 이 사람은 계속 부인을 했지만 1심, 2심 대법원을 거쳐서 이제 징역 15년이 확정이 된 거죠. 세상에. 아니 그 중간에 이렇게 진범이 나왔는데 말이죠. 이걸 보면요. 지금 뭐 검찰과 경찰의 검경 수사권 조정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권한을 떡을 누가 먹겠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두 중에 누가 하나는 가져야 되지만 이 사건만 보면 과연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거 가지고 싸울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도 경찰이 좀 더 자격이 있지 않나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2000년에서 초동수사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 이제 경찰에서 초동수 왜 이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해? 이 사람이 저 최모 씨가 당시 16살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제일 사회적 약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관방에 감금하고 폭행해서 허위 자백이 있었어요. 근데 자백만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물증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물증에 뭐 있었냐면 배달하니까 오토바이 있잖아요. 오토바이에 칼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이제 흉기라고 하는데 그 칼에서 피해자 혈흔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칼이 모양이 피해자 몸에 있는 상처랑 달라요.
그럼 그게 흉기가 아니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진범으로 단정을 했다는 거죠. 이거 잠깐만요. 거기에다 더 플러스 사람을 12번 정도 찔렀으면 피가 튀죠. 혈흔 반응이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 정도면은 굉장히 초동 수사가 엉망인데. 엉망이죠. 경찰이 한 겁니까? 초동 경찰이 일단 제일 잘못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검찰 그걸 바로 잡으라고 수사권이 지휘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냥 오케이 하고 기소를 한 거죠. 그 다음에 2003년에 진범 나타났을 때 그때는 이제 군산경찰서에서 황모 반장인가 그분이 진범이야 하고 잡아가지고 영장을 신청한 건데 검사가 그걸 뭉갠 겁니다. 여기서 검찰 또 엄청난 잘못이 있는 거죠. 근데 검찰은 왜 그 진범이 나타났고 사건 자체의 그 구성 자체가 다 바뀌는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걸 그렇죠. 시인해야 되잖아요. 그게 싫어서. 네, 그렇죠. 하하이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최모 씨가 10년이나 진짜 이 젊은 청춘을 다 교도소에서 보내야 됐고 그리고 살인자로 몰렸잖아요. 지금까지 이 재심 통해서 무죄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는 살인자였던 거예요. 참 그때 저는 정말 수사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뭐 그 경찰들, 경찰 중에 한 명은 이 재심 사건에서 증언하고 자살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 검사. 그리고 그때 재판했던 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증거 상황에서 자백만 있다고 유죄가 나오는 것도 저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누구도 사과하고 있지 않아요. 그 장자연 씨 사건 재수사를 할 것 같은데 이미 검찰은 뭐 별 문제 없다. 이게 거론되고 있는 유명 인사들, 명망가들 별 문제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이거 재수사해서 과연 그 제대로 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지 덤박 의심이 드는데요. 사실 뭐 그 부분도 그러니까 그 과거에 당시에 수사했던 분들 중에 지금 나오는 진술들 보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이제는 바로 잡아야겠지만 그 당시에 수사했던 분들이 그걸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똑같이 의문이 드는 거죠. 그게 사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사실 자백을 하면 그 자백을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게 되냐면은 진실이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걸 얘기를 했겠지. 왜 자기한테 불리한 걸 거짓말을 하겠느냐라는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뭐 연수원에서 많이 그때부터 배웠는데 자백을 절대로 믿지 말라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내가 낮은 형을 그러니까 형량을 낮게 선처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떻든 계산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백은. 그래서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백을 일단 논외로 하고 혈흔도 없고 뭐 어떤 정황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기소하고 처벌하는 게 사실 어려운데 그 자백을 너무나 믿어버리는 수사관행 재판관행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허위 자백을 받아내는 것까지 무리수가 동원이 됐던 거고요. 또 백 변호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무죄라도 나왔으면 그러니까 진범이 아닌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무죄라도 나왔으면 그럼 얘가 진범이구나 하고 구속을 할 텐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 무죄도 안 나왔는데 오히려 유죄가 나올 판인데 지금 진범이 나왔다고 구속을 한다? 이거 자기 잘못을 빨리 인정하는 게 사실 중요한 자세인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 법원도 왜 그렇게 판결을 내렸는지. 법원도 자백을 너무 믿어서 그래요. 너무 그러니까 검찰, 경찰 마찬가지고 법원도 그렇고 당시 이제 국선 변호사가 있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갈렸던 거죠. 자백이 있고 나름대로 이게 흉기라고 하니까 쉽잖아요. 판결하기도 쉽고 변호하기도 쉽고 그래서 너무 편하게 가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자, 김우성님 눈물 나고 손이 부들거린다. 쓰레기 같은 검경.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헛짓했다는 이성수님 의견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3변시대 김태현, 백성문, 이정열 우리 세 분의 법조인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의 정치 쇼 4부 시작하겠습니다. 지선이네 시간입니다. 지선이라는 친구 있었습니까? 동급생 중에서 뭐 ABC까지 있었죠. 그렇죠. 김지선, 박지선, 이런 뭐 그렇습니다. 친구 와이프 이름이 지선이었던 것 같네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뭐 김지선이라고 초등학교 때 동창도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자, 이 사람 이름 지선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줄여서 지선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또 한 2년 뒤에는 총선 이내로 이제 또 이 코너를 뿌려갈 예정입니다. 6.13 선거 지방선거를 뒤흔들 변수들을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짧지만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요 정치판의 그 큰 그림들을 하나씩
갖고 가시는 겁니다. 빅픽처를 말이죠. 자, 최고의 정치 분석가 두 분입니다.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 분석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윈지코리아의 박시영 부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자, 이 미세먼지를 뚫고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자, 미세먼지 이게 6.13 지방선거의 변수가 될 것인가라고 이제 대본에 적혔을 때 제가 처음엔 좀 웃었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뭐 2달 한 보름 남았는데 그때까지 이 이슈가 갈 것인가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이걸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답이 없어서 변수가 될까 싶은데 변수가 된다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요. 예. 재작년 대선인가요? 우리 대선이 5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기억해 보시면은 이게 특별히 어느 후보한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아니었는데 되게 주요 의제로 떠올랐었어요. 환경 외교를 하겠다. 뭐 이런 공약을 내세우겠다. 저런 공약을 내세우겠다. 나왔었고 지금 현재 또 미세먼지에 대해 가지고는 주부들 엄마들의 여기에 대한 이제 소구력이 엄청나거든요. 엄청납니다. 예, 그건 맞아요. 진짜. 그 대선 때부터 올 겨울도 그렇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이건 뭐 청기를 제가 읽을 줄은 모릅니다만은 3월, 4월에도 계속 이런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어요? 또 과거 우리 되돌아보면은 2010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 말하자면 이제 애들 밥 먹는 거 가지고 전국 선거가 좌지우지됐거든요. 이게 이제 특별히 이제 뭐 어느 당에 유리하다 불리하다로 말하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미세먼지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보건 문제, 대중교통 문제, 자동차 정책 문제, 에너지 문제까지 확장성이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지방선거는 남성층들은 주로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선거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은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고요. 그래서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보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되게 투표를 하는데 여성층들은 상대적으로 정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윤태곤 시장 말씀하신 대로 지난 대선 때도 이슈로 불거졌고 주부층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이슈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정책 이슈 중에 저는 3대 이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주택 문제, 교통, 이 미세먼지 이게 보통 3대 정책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총선이나 이런 때는 정책 이슈가 생활 밀착형 공약들이 크게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일꾼을 뽑는 이번 지방선거의 특성상 정책 이슈가 좀 더 소구력이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더 지역민들하고 밀착하게 그 접촉면을 가지고 있는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이쪽은 좀 먹힐 가능성이 있고요. 상대적으로는 광역단체장이 선거에서는 조금 약할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 이 미세먼지 정책하고 좀 논란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휴교령 얘기를 했고요. 박영선 의원은 수소자동차 얘기를 했나요? 뭐 약간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4월 총선 이때는 미세먼지가 가장 극심할 때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말이죠. 국회의원 후보들은 머리를 매일 감고 나와야겠어요. 만약에 뭐 이렇게 비듬 같은 것들이 옷에 묻어봐요. 그러면 저 먼지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비난을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선거운동의 양태도 약간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선거 차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 누구는 경유 트럭을 쓴다. 뭐 우리는 친환경 작은 차를 쓴다. 이런 식으로 변할 양상이 있고 또 이게 뭐 사실은 딱 특정 정당의 책임 묻기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공격을 제일 많이 당할 사람은 여당이죠. 박원순 시장이겠죠. 왜냐하면은 6년간 서울시를 책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동안 한 게 뭐냐 효과가 뭐냐 이런 걸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마 민주당 경선에서부터 이게 세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향은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그 영향의 정도가 기울어진 운동장 흔히 말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선거판인데 그걸 뒤바꿀 정도는 아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결국 이제 총선 출마자들 총선은 이제 4월에 있으니까 2020년 총선 때는 그 후보자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자신의 정책 비전을 분명히 가져야 할 테고요. 그리고 타고 다니는 차도 경유차 이거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막 수소차, 전기차까지 나오고 있죠. 아니 인력거를 타고 다니거나 뭐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나. 국회에 가보면요. SUV 차량이 너무 많아요. 기동성하고 뭐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경유차가 많죠. SUV는. 권혜영님 겨울옷
정리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네요. 미세먼지 때문에 문도 못 열고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하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전수미님 정치쇼에 목소리 좋은 남자분들 정말 많이 나오시네요. 귀호강 타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기청정기를 건강보험에 어떻게 좀 적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번에 좀 많이 그 교육감 후보들도 다 그 학교에 다 설치하겠다. 그리고 이제 좀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건강보험 얘기는 뭐 그냥 제가 한 얘기고요. 예, 뭐 귀 기울여 듣지 마시고요. 예. 자, 자유한국당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장제원 의원이 끝내 경찰의 고개를 숙였습니다. 14만 경찰표 뿐만 아니라 경찰 출신들 또 그리고 가족들 고려하면은 엄청난 이 표심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표심 위반을. 예. 자, 그래서 자유한국당 대변인 뭐 워낙 거침없는 그런 말투로 이래저래 뉴스에 도마 위에 올랐던 장제원 의원인데 이렇게 막말을 사과한 건 처음 아닌가요? 저도 근래 좀 보기 어려운 장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 보면 대표나 원내대표, 대변인 모두 이제 막말에 상당히 일각이 있습니다. 원내대표 요즘 제일 그래도 이렇게 다독거리고 주워담고 수습을 하는 요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찰 가족이 지금 150만 명 가깝게 된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울산 지역이 굉장히 그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대구 경북을 넘어서 부산 경남을 장악하려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울산이 시작인데 울산에 상당히 약간 우세한 흐름들이 감지가 됐었는데 이 김기현 사건은 울산시장 그렇죠. 근데 김기현 시장의 동생 비리 의혹이 나오면서 지금 상당히 이제 박빙 상황으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판세 자체가.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뭔가 끊어야 하는데 지금 울산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해보면 이게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 교체론도 솔솔 나오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정치 공작으로 그 자유한국당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후보 교체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대체적인 전망인 것 같고요. 어쨌든 울산 선거가 상당히 박빙으로 접어드는 양상입니다. 이게 세 가지 정도 짧게 짚어보면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처음에 뭐 야당 입장에서는 저는 제기할 만한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선거 앞두고 왜 우리만 탈탈 터냐. 이건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도 항상 이제 반복되는 상황인데 또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방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놔야지 다른 지역에서 이게 안 들어온다 막을 수 있는 건데 너무 나갔죠. 두 번째로는 말이 너무 나갔고 그리고 출구 전략이 너무 늦었어요. 사실 빨리 좀 주워 담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젠가요 김기현 울산시장의 친동생이 그 잠적해 있다가 자진 출두를 했거든요. 그것하고 장제원 대변인의 이 사과는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요즘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라고 시민들한테 묻지 않습니까? 뭐가 떠오를 것 같습니까? 저는 막말 같아요. 막말도 있지만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게 홍준표. 대표를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홍준표 대표의 이미지가 자유한국당 이미지가 되고 있어요. 이 홍준표 대표가 이 말을 막 함부로 해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 여러 가지로 불편을 드리고 있어요. 야, 역시 대단하십니다. 이 진행자는 옵션이 많아요. 그 이제 홍준표 대표를 떠올리다 보니까. 샤이 보수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내가 샤이 보수, 자유한국당을 내가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떳떳하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면 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말을 섞기가 좀 꺼려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샤이 보수의 이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 한나라당이 된 게 97년이에요. 신한국당에서. 그럼 이제 21년 좀 됐죠. 그간에 이런 대표 저런 대표 뭐 실세 대표 바지 대표 왔다 갔다 많이 했죠. 근데 그중에서 대선 후보하고 당대표를 둘 다 해본 사람은 3명입니다. 이회창, 박근혜, 홍준표.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뭐 저렇게 돼 있지만은 그때만 해도 당 대표가 됐을 때만 해도 정말 이미지하고 품격이 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회창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한국 보수 정치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강의 카드로 뽑히는 사람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이회창입니다. 아름다운 원칙 이회창이었습니다. 툭 던지면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 3명을 말씀드린 게
이회창을 보고 당시에 박근혜를 봤던 사람들이 지금 홍준표를 볼 때 이게 우리 보수의 리더로서 어떤 느낌이 들겠냐는 거죠. 뭐 중도층이나 진보층이 말할 건 없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어요. 뭐냐면 자유한국당에서 보수층만을 대상으로 보수층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홍준표 대표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한번 해보면 좋은 느낌, 싫어하는 느낌 이걸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보면 보수층 내에서도 싫어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홍준표 대표를 두둔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그 홍 대표도 컨셉 아닐까요? 거침없는 이미지. 근데 그의 어떤 뭐랄까요? 그 스트롱맨의 이미지. 그러니까 극우 보수층, 강경 보수층 일부는 결집시킬 수는 있는데 보수층 다수는 외면하고 있거든요. 그걸 직시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좀 이 여권 내지는 진보 진영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요. 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심지어 이제 울산에 나온 민중당도 뭐 적폐장당 홍준표 청사하겠다. 저는 민중당이 이런 공약 들고 나온 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은 좀 더 급진적이고 뭐 노동권이나 이런 거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런 흐름들이 오히려 홍 대표를 살려주는 게 있어요. 홍 대표 봐라 저 좌파들이 내가 무서우니까 다 나만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뭐 묘한 의도치 않은 적대적 공생관계가 형성되는 면도 분명히 있죠. 그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면 망합니다. 이게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고찰을 해야지 그걸 살펴봐야지 이 정치공학적 어디가 반대하니까 우리는 오히려 결집시킬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도발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 에서도 당대표로서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뭐 슬슬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홍 대표 물러나게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저는 비대위보다는 조기 선대위로 가는 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합리적일 겁니다. 지금 홍 대표를 또 끌어내리기에는 또 비대위원장을 할 사람도 마땅치 않고 아마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럼 뭐 비대위원장 이렇게 될 건데 김무성 의원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 안녕하십니까, 김무성입니다. 뭐 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대위원장이 되면은 선대위원장 복수로 더 가지고 홍 대표가 원 오브 댐이 되는 거죠. 지금 마이크를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를 분산시키는 게 그나마 지금보다는 낫겠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선대위 체계로 빨리 넘어가는 게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그나마 대안이라고 봅니다. 누가 어떤 얼굴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영입할 수도 있겠죠. 영입. 그러나 이제 영입이 쉽지는 않겠지만 영입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젊은층 투표율도 한번 좀 따져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보수 정당으로서 자리매김이 잘 안 되는 국면에서 어르신들의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젊은층의 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20, 30대 젊은층들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판이 민주당한테 상당히 유리하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투표하지 않아도 뭐 민주당이 이길 텐데 해서 투표장에 가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흐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특히 또 가상화폐 관련해서 좀 실망한 일부 젊은층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요. 한편으로 또 보수층의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도 있더라고요. 만나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확실히 망해야 한다. 무너져야 새로운 보수가 태동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는 오히려 투표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20대 총선 끝난 직후에 보면은 그런 증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여론조사하고 다른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뭐 무슨 옥새 들고 나르샤 뭐 친박 공천 난리가 났을 때 보통 이제 보수층 강남 분당 이런 데 있는 5, 60대들이 그놈들 미워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안 갔다. 혹은 뭐 국민의당 찍었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 좀 둘 다 포인트가 있어요. 박 부대표님 말씀에 저도 동의인 게 5, 60대 그 투표 동의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20, 30대도 동의이 좀 떨어지는 게 있는데 투표의 힘이라는 건 사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찍어주는 것보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제 심판하려고 하는 게 힘이 더 크거든요. 물론 구조적인 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이명박 뭐 다 구속. 돼가지고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의 이제 대상. 그렇다고 홍준표 대표를 심판하러 우리가 투표장에 나가자. 그 에너지가 클 것 같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 선거 결과가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참패하는 결과로 나오면은 홍준표 대표가 책임을 질 거라고 보십니까? 안 질 거라고 보십니까? 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럼요. 안 지고 말고가 없는 거죠. 본인이 그냥. 끝까지 나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기 조기 전당대회를 피할 수는 없겠죠. 예. 그럼 뭐 의원들하고 대의원들이 전당대회에 이제 발의를 하겠죠. 아마 대안부재론을 얘기하면서 실제로 사실 홍준표 대표 물러나면은 당장 선대위 간판도 지금 누구로 할지 불명확한 지금 상황인데 이게 잘 보셔야 할 게 조기 대선을 한 다음에 거의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예요. 그리고 대선에 패배했던 분들이 다 당대표로 복귀를 내서 지금 치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홍준표, 유승민, 뭐 안철수 등등등.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면 이번 지방선거 끝나면 차기 총선까지 한 2년 남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을 뭔가 새롭게 복구하고 이런 시간들은 꽤 있는 거죠. 예. 급하게 할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새로운 보수, 뭐 건전한 그렇죠. 보수를 자임하는 분들이 이제 뭐 치고 나오겠죠.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8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수 쪽이고 진보 쪽이고 간에 다시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하고 총선을 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지방선거 이후에는. 예, 알겠습니다. 저기 바른미래당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오늘 뭐 일부 일간지가 낮 2시에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지금 그 기사가 안 보여요. 오전에 일단 저기 원희룡 지사 인터뷰가 좀 떴었죠. 제주에 이제 그 지사잖아요. 바른미래당 소속인데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이제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 여론조사 돌려보면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나올 때보다는 무소속으로 나오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이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심이 깊어졌고 무소속으로 탈당 가능성이 좀 점쳐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있거든요. 제주도에도. 그래서 만약 야권 연대를 할 건지 그것도 좀 관심의 그 거리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지금 내용에 휩싸여 있죠. 뭐냐면 유승민 대표는 선거 연대 가능성을 약간 열어놨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그런데 이제 그 국민의당 출신들이 중심이 된 지역위원장들이나 인사들은 절대 자유한국당과 연대해서는 안 된다. 집단적으로 성명을 지금 발표하고 있거든요. 지금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조직책이 다 그 완성이 됐습니까? 지금 시도당 개편 광역 시도당 개편대를 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대체로 공동입니다. 공동이에요. 그리고 이런 건 보통 선거 끝나고 나면은 재정비를 하죠. 안철수 전 대표 뭐 저는 최종적으로 서울시장 출마할 걸로 봅니다만 오늘은 아닐 거예요. 오늘 아니라고 밝혔어요. 왜냐면 오늘 큰 이슈들이 워낙 많이 그러니까요. 터져서. 뭐 김정은 북한 저기도 중국 갔다 온 것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저 생각에는 이렇게 공동 시도당 위원장이 구성됐다면은 뭐 그 하부 조직은 또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지방선거 때는 그냥 이게 대강 뭉뚱그려서 가는 근데 거죠. 후보는 한 명인데. 근데 그 양당이 그렇게 겹치는 데가 별로 많잖아요. 애초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 국민의당하고 바른미래당하고 이제 뭐 TK 대 뭐 호남 뭐 수도권에서도 겹치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게 원외위원장끼리는 충돌이 나지만은 뭐 현역끼리 겹치는 데는 없죠. 이제 지역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지금 예컨대 이건 지방선거 아니에요. 재보선인데 노원병이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원래 지역구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바른미래당 출신 이제 이준석 씨가 이제 열심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위원장이죠. 그런데 공천 같은 경우에 좀 재밌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 안철수 대표가 지금 의원직을 내놓은 상태니까 뭐 당연히 이준석 씨가 뭐 자기 상징성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안 전 대표의 뭔가 이미지가 겹치는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예를 들어 송파을하고 노원병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정치 문법으로는 하나는 바른미래당 출신 뭐 하나는 국민의당 출신 이렇게 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도 안철수 전 대표는 뭐 서울시장 출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는 것 같고요. 유승민 동반 출마해라 이게 이제 국민의당 출신들의 계속 이야기인데 유승민 대표는 거절을 했고 그래서 그 좀 그렇게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이 흐름을 주도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이제 투표율 얘기 좀 나왔는데 계속 그 지방선거에 있어서 2010년, 14년 이렇게 쭉 보면 투표율들이 한 2점 몇 %씩 꾸준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에는 56.8 정도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20대들이 기존 2010년에 비해서 6.8%포인트가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8.2%였는데 20대 30대의 투표율이
50%를 넘어설지 계속 예. 꾸준히 높아졌거든요. 그게 예. 이제 관심거리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예. 이게 이제 한쪽으로 확 기울어진 싸움이면 투표를 안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으로서는 그 부분이 고민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런데 그 경기도의 그 경기도지사 네네. 민주당 후보로 이제 3명 네.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전성남시장이 되겠군요. 네. 전해철 의원 그리고 양기대 전 광명시장 이렇게 네. 세 사람인데 이 전해철 의원이 이재명 전 시장을 추격하고 있는 양상인데 이게 엎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전반적인 전국의 흐름이 2, 3위가 1등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아지는 흐름이에요. 특별히 잘해서 못해서라기보다 쭉 고착화되는 흐름이거든요. 저는 좀 뭐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지금 사실 민주당 당원들의 정서 중에 하나는 현역원들을 그렇게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라는 정서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일당을 사수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재명 시장이 상당히 앞서 있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래서 저는 이변은 없을 거다. 좀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유리할 거다고 봅니다. 하나 더 쭉 짚어보면요. 이재명 시장이 되게 선거 같은 데서 영리한 게 남경필 지사하고 계속 각을 만들면서 이쪽 사람들하고는 상대를 안 해요. 계속 우리 둘의 싸움이다 이런 걸 만들어 나가고 남경필 지사 입장에서도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저기는 메이저리그 여기는 마이너리그 이렇게 보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 이번 상황이 선거 상황이 5월달 돼야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전에는 지금 대형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판세가 당내 경선에서 4월달에 당내 경선을 하는데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5월 가선 또 북미 회담이 또 그렇지만 이제 5월달에 이제 본선이 붙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겁니다. 으쌰으쌰 하는 거죠. 분위기가 출렁출렁하고. 아이고 참 지선이네. 그 저희가 다음 주부터 한번 이거 해보면 어떨까요? 내일 당장 선거가 있을 경우에 누가 당선될 것인가? 광역단체장 중심으로. 그 한번 다음 주부터 저희가 그런 코너를 돗자리 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많이 틀렸다, 크게 틀렸다, 개망신을 당하는 겁니다.